네, 안녕하세요. 저 OLS 대표 홍승주라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생물학 전공했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진학해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면허 따고 나와서 바로 병원 밖에서 스타트업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원래 이런 자리 때 맨날 그런 얘기 하듯이 저도 좀 클리셰 같은 병원 얘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그리고 저의 되게 친한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여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40대 폐암이었고 온몸에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치료하고자 한 목적 아니었고 조금씩 완화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자분이 살짝 의식을 좀 차리시면서 뜬금없이 사이다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 세팅에서는 절대 먹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흡인되면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 폐렴이 생기면 중환자실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다 같은 거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갈팡질팡 하다가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사이다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조금 마음이 동요했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다행히 좀 친절한 분이라서 그러면 조금만 조심스럽게 좀 줘봐라 라고 해가지고 빨리 이제 부랴부랴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저희 중환자실에서 이쯤 되면 보호자분들은 보통 이러고 계신데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안 좋은 시간이 올 걸 기다리면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연락하니까 남편분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이제 밖에서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이 뭐라도 해줄 게 있으니까 엄청 좋아하셨고 재빠르게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참 세상 참 좀 속상하죠. 사실은 세상 일이 늘 마음대로 안 되듯이 아주 공교롭게도 남편분이 이제 병원을 떠난 직후부터 여자 환자분께서 바이탈 사인이 확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막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도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사이다를 사들고 왔어요. 사이다 사들고 와가지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달했고 간호사 선생님은 사이다를 종이컵에 조심히 따라가지고 환자 입에 가져다 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조심스럽게 환자분 남편분이 사이다를 사오셨어요. 드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환자분께서 조심스럽게 종이컵에 있던 사이다의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좌우로 하고 사이다 냄새 참 좋다 라는 마지막을 말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분은 내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거 못 먹여서 보냈다고 엄청 오해를 하셨고 제 친한 간호사 선생님은 본인이 어물쩡거려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했다고 오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흔한 사이다 한 모금 때문에 말이죠. 사실 산다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마음 힘든 일도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의 건강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이어지는 수업이랑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지는 빡센 평가들 전 정말 힘들었었는데 저는 전정터 같은 곳에서 그리고 슬픔과 이별이 가득한 병원 속에서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마주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사이다 놓여 있을 텐데요. 제가 음료를 굳이 사이다라고 사이다를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이다 한 모금 드셔보시겠어요? 이전처럼 그냥 마시지 말고 마지막 환자분께서 느끼지 못했던 그 느낌들이 어떤 느낌인지 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탄산방울들이 나한테는 어떤 느낌인지 나는 그런 느낌들을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면 앞으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아주 큰 범위의 주제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은 어떻게 치료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마음이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알려면 마음이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류는 유례없는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아주 압도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의학 분야에서도 정말 진보가 많았습니다. 심근경색 유병률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도 나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 에이즈의 유병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은 지금은 더 낮아져서 이제 에이즈는 죽는 질환이 아닌 정도로 이르렀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올랐네요. 사실은 슬픈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암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 유병률이 높아졌을 뿐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나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진보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나날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되게 많은 발전들이 있었어요. 1950년대 정신병제가 발달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정신과 약물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신적인 증상에도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들이 있고요. 약을 안 쓰는 치료법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개발됐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인간의 의식이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찰을 해서 정신분석이라는 치료를 만들었고, 프로이드에서 탐구하던 옆에 백이라고 하는 의사가 프로이드 이론이 잘못됐다는 걸 밝혀내면서 인지치료라고 하는 좀 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정신과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지표가 이상합니다. 우울증 유병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통계를 봐도 동일하게 우울증 유병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하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50년부터 100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진보했는데 우리 정신질환이 이렇게 고쳐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50년 전이면 조선시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인류가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진단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찾아낸 거 아니야? 더 많이 찾아내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저희 갑상선 암이 우리나라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케이스가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적인 저널 NJM에 소개된 바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갑상선 유병률이 높아진 게 아니고 저희 보험 청구하는 심평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이제 수가 적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초음파를 너도 나도 아주 싼 값에 받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갑상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뭔가 좀 더 잘 찾아내면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fMRI, CT, 유전자 진단 이런 걸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정신과 진단은 여전히 DSM이라고 하는 어떤 진단 체계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획기적인 진단 기술이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좀 더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진단 기준 조금씩 바뀌면서 진단 기준 자체가 보편적으로 되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고, DSM 같은 경우에는 1부터 5까지 총 4차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화에서 사실은 유병률 차이도 조금씩 생겼었어요. 하지만 각각의 스텝 내에서 한 10년 정도 주기를 봐도 여전히 하나의 진단 기준 내에서도 유병률은 증가하고 자살률은 증가합니다. 보편적으로 진단 기준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희망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냥 인식이 좋아진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정신건강 얘기하니까 병원도 많이 가고 인식 좋아져가지고 잘 가면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치 유병률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법 일리 있는 말인 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선진국 항우울제 사용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항우울제 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전체 인구 중 우리도 곧 따라갈 겁니다. 아주 빠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15%는 항우울제를 복용합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치료도 좀 슬슬 받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뭔가 유병률도 많아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세가 1, 2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됐던 추세고, 단순히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받고 치료받음으로써 뭔가 우리가 더 많이 찾아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책임감이 없고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해결해주고 있지 못한 무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약물 치료, 우리 약물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신과 약 먹으면 바보 되고 부작용 엄청 심하고 약물 치료 안 받는 거 아니냐. 아무리 가더라도 약을 줘도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의사들의 주요한 단점이었는데요. 되게 중요한 연구가 하나 나옵니다. 항우울제랑 플라시보 약, 위약 사이에 52점 만점의 우울증 지표를 낮추는 차이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2점이면 저희 임상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항우울제가 이제 플라시보랑 차이가 안 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되게 유명한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원래 항우울제라는 게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약이다. 원래 그렇다. 그거는 그런 약이었다. 두 번째는 아니 일부 집단에서만 효과적이었다. 근데 나머지는 효과적이지 않아서 전체 썸을 보면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인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FDA가 그래서 1979년부터 2016년까지 항우울제 데이터를 싹 긁어서 연구할 수 있는 거 다 분리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작년 말에 BMJ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항우울제 썼던 사람들 중에 효과가 있었던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5%는 항우울제를 적용해도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물을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약물 치료도 있었는데요. 비약물 치료도 사실 되게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고 항우울제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정말 많습니다. 제법 근거가 많이 쌓였고 항우울제보다도 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더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 보통 인지치료라고 하면 20, 30팩이 정도 이제 진행하는데 20, 30팩이 진행하면 한 2, 300만 원, 300만 원 좀 더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치료고 사람이 계속 드는 치료는 어떤 인구 집단 수준에서 보편적인 현상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게 여전히 도제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도제식으로 진행돼서 잘하는 명의를 찾아가듯이 사실 명의라고 해도 의사들은 뭐 나름의 기준들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뭐 정말 이렇게 도제식으로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잘하면 좀 더 잘하게 되고 내가 역량이 조금 좀 좋은 사람이면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여전히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바가 많고 우리가 보편적이고 반복 재활용 가능한 과학적인 도구로서 이걸 다루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인류는 유례없는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의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정신과는 그렇지 않다. 유병률은 증가하고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었던 약조차 15%밖에 효과적이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신질환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직접 생각해 보세요.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는 정신질환이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박테리아는 정신질환이 있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없겠는데 일단 아닌 것 같아. 박테리아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보죠.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개미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고양이가 있어요. 저희 집 고양인데요.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아가지고 맨날 저 물고 핥혀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필 정신건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상처 보면 사람들이 혹시 뭐 자해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저희 고양이가 물어뜯은 겁니다. 그 지랄 맞은 고양이를 생각해 보니까 얘는 분명히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나쁘고 우울할 때도 있고 징낼 때도 있고 여전히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얘도 우울증이 있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고양이 같은 이제 포유류 동물에서도 인간 수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정신질환이 나타난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생애에 걸쳐서 50% 정도는 단 한 가지 종류의 정신질환을 가질 정도로 인간에게 정신질환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화적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신과적 문제의 존재를 우리가 더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화적 단계가 높아질수록 뭐가 생기길래 우리는 정신과적 문제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죠. 박테리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박테리아는 여기 생물학 전공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틀린 얘기 있으면 그냥 건너뛰어 주세요. 저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박테리아는 케모삭시스, 화학주성이라고 해서 페트리시티 위에서 특정한 화학적 물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이렇게 랜덤 워크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화학적 물질을 따라서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 적용하면 우리는 박테리아의 움직임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박테리아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생명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특정 수준으로 분자 물질을 배치해주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인가요? 수동적인 존재인 것 같죠? 개미로 가볼게요. 개미는 페로몬을 따라서 페로몬을 활용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미도 여전히 복잡하지만 여러 공식이랑 머신러닝 모델에 의해서 개미의 이동 경로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개미가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미도 여전히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지랄 맞은 고양이 넘어띄우고 인간으로 바로 와보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우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여러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스스로 원하는 바를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진짜 진부한 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 자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스피시스, 종으로 생각하고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보다 더 진부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우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웜홀을 뚫고 이렇게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왔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시냅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면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존재인가요? 자유롭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랑 관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진화적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의 문제가 확실해지고 진화적 단계가 높아질수록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 가지를 엮으면 정신건강 문제는 일단 뭔가 자유로운 의식이 정도랑은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좀 더 확대한 건데요. 29%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일평생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입니다. 여기 계신 분 3분의 1은 일평생 한 번쯤은 임상적인 수준의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18%라는 수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우울증을 가진 수치입니다. 말씀대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18%, 8명 중에 한 분은 지금 이 순간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갑상선 암같이 뭔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구분해서 확정지을 수 있는 질환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훨씬 더 정규적인 분포를 가진 어떤 현상으로 보일까요? 사실은 30%라는 수치는 국내에서 남자 키 174 이상인 수치의 비율이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정신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신질환보다는 그거는 어떤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어떠한 기능이나 능력의 부재랑 관련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신질환은 뭔가 탕 켜져서 있고 없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연속적인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인데요. 모든 정신과적 진단 기준에는 마지막에 이런 게 붙어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초래한다. 그래서 모든 증상이 다 있어도 기능적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질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질환이 다 없어도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진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질환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기준 자체가 되게 자기적이고 임의적인데 그게 얼마나 임의적인지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앨런 머스크 사업체를 7개씩 들고 있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화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화성으로 간다고 하고 인간 머리에 뇌를 심어서 인간에서 시냅스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알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그 사람을 봤으면 무조건 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아니죠. 그 사람은 스스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거기서 기능적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는 조울증인가요? 증상은 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조울증까지 아니더라도 경조증은 있는 것 같아요. 질환인가요?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는 평생에 걸쳐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것으로 유명해요. 근데 만약에 빈센트 반 고흐가 가진 영감의 연천이 그가 가진 뛰어난 감수적인 예민함에서 왔다면 정서적인 문제에서 오는 고통과 그런 고뇌가 그 사람의 창작물들을 만들어냈다면 이 사람들은 잘 기능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면 반 고흐한테 우울증 약 주겠습니까? 뭔가 좀 애매하죠?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귀도 자르고 할 정도로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 삶에서는 그게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잘 기능하냐 안 하냐 나눠서 생각해서 진단 기준 내리니까 정신질환이 뭔가 계속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는 정신질환, 여기서 그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불안장애인가 우울장애인가 아닌가 저런가. 그래서 정신질환은 어떤 증상, 정신병리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눠서 구분하기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능으로 정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면 정신건강 문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자유로운 의식의 정도와 관련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어떤 기능의 부재 또는 결핍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 기능이 뭐냐? 저 기능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현대 심리치료 이론의 모든 기저에는 공통된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특성이랑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탈중심화라고 하는 건데요. 인지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수용전문치료, 온갖 치료들이 그 기저에는 탈중심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치료되는 방식을 탈중심화가 가장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볼 겁니다. 탈중심화라고 하면 부정적인 내적 사건의 내용 자체에 과도하고 부정적이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내적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정의상으로는 이런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실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살펴보면 그 네거티브 익스피리언스로부터 디스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탈동일시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작용해요. 마치 팝콘 기계에서 옥수수가 팝콘으로 변해서 팡 튀어오르듯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떠한 생각들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여러 신경생물학적 연구들이 이를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팍 튀어오른 생각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우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생각해보면 제가 비유적인 과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레몬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레몬. 노란 색깔 과일에 안에 과즙이 있고 쭉 누르는 순간 시큼한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중하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입안에서 침샘이 고이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신 거는 화면에 있는 픽셀밖에 없어요. 노란 색깔 픽셀. 여러분의 뇌는 이것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치 그게 지금 있는 것처럼 내 몸은 반응하고 침샘에서는 침이 흘러나오죠. 재밌는 걸 해볼게요. 속으로 레몬이란 걸 빨리 얘기해 보세요. 레몬 빨리 해보면 레몬을 하다 보면 레몬이 더 이상 침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거기에 침샘에서 침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임의적으로 언어와 그리고 언어로 구성된 그 생각에 임의적으로 관계를 짓고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소멸하고 끝나버렸던 과거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와져서 우울감이 돼서 여전히 계속 곱씹게 되고 아직 다가오진 않은 미래에 있는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에 불안이 돼서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삶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버스를 막 운전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팡 튀어오른 겁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올라요. 여러분은 근데 표지판 보고 이제 운전한다 보는데 문제는 표지판에 있는 말이 너무 그럴싸한 겁니다.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 넌 심한 상처만 받을 거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발표는 잘하겠냐? 의사가 너보고 우울증이래. 우울증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고 있지? 우울증은 뭔지 알고 있지? 우리는 이런 평가나 판단이나 이야기에 스스로를 아주 강력하게 동일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나랑 동일시되고 있는지 제가 또 한 가지 재밌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의자가 있죠? 의자는 뭘로 구성됐나요? 나무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의자는 아니야, 의자는 금속으로 구성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뭐 뜯어서 보거나 화학과 계신가요? 질량 분석기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하겠죠? 그러면 의자의 목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의자 안에 있는 특성인가요? 의자 밖에 있는 특성인가요? 의자 안에 있겠죠. 우린 그걸 뜯어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목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의자 자체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의자는 구려, 못났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못났다는 생각과 평가는 의자 안에 내재된 겁니까? 의자 안에 내재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떤 것이 평가가 나쁘다, 좋지 않다,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자신의 특성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방식인데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융합이라고 불러요. 아주 강하게 융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중심화의 첫 번째 포션, 마음이 치료되는 첫 번째 방식은 생각은 생각일 뿐 그것이 나 자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익히고 연습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탈중심화의 두 번째 포션이 있어요. 내적 사건에 대해서 감소된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많죠. 힘든 생각, 감정, 불쾌한 기억, 원치 않는 충동, 온갖 고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괴로움을 경험하는데요. 괴로움은 보통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분개하고 예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이 얼마나 흔하냐면 한 사람이 현 시점에서 전체 주요 정신건강 장애를 겪을 비율이 30%, 일평생에 걸쳐서는 50%,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을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상처 입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삶의 방향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삶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삶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가? 왜 나는 더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하는가? 인생은 왜 이리도 힘든가?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없냐? 남들처럼 왜 그렇게 될 수 없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심리적인 투쟁을 하면서 내적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해버립니다. 사실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기분 좋아지기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맥주 광고, 여행 광고 생각해보셔도 괜찮고 LG전자의 가전제품 광고도 생각해보셔도 좋아요. 항상 사회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아지는 것,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들조차 가끔씩은 부정적인 감정은 떨쳐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강한 괴로움을 불러올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험 회피라고 부르는데요. 경험 회피의 아주 초창기 연구는 다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핑크색 쿠키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것밖에 안 떠오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우울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거기밖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반경은 끊임없이 좁아지고 내 삶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정신질환도 그런데요. PTSD라고 하는 요즘 워낙 유행어처럼 돼가지고 많이 아실 텐데 어떤 외상적인 사건을 겪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 사건이 막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의학적으로는 진단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침투한 사건을 벗어나려고 애쓴다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조사해봤더니 PTSD 환자랑 일반인이랑 머릿속에 침투사고 어떤 기억이 확 들어와가지고 부정적인 기억이 꽂히는 거는 다르지가 않대요. 그 비율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차이는 PTSD는 그 머릿속에 부정적인 기억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다가 머릿속에선 그게 아예 회로를 만들어버려서 거기서 어떤 역기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은 여러 가지 정신병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희망 없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희망 없음이라고 하는 걸 마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활동 반경을 좁혀요. 침대 위에만 있게 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거기 초점이 돼버리고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꽂혀버려서 그게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됩니다. 공황장애는 다들 아실 질환일 텐데요. 공황장애는 아주 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아주 역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을 막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은 막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나만 행복하지 않을까? 삶이 왜 이리도 힘들까? 저 기쁜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서 머리에 이렇게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은 기분을 알기는 할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다 괴롭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의 성과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심각한 모멸감에 휩싸여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메시지로 항상 그저 아름다운 미소로 가장하고 기분 좋아지기를 항상 나아가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괴로움하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심화의 두 번째 방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일련의 방법들을 통해서 과도하거나 경직된 노력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경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분리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치료되는 두 번째 방식이었고요. 세 번째는 기저 인지 활동에 대한 고조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황장애는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숨이 답답하지? 라고 생각하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큰일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아주 빠르게 통제력 잃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 숨 멎는 거 아니야? 밖으로 벗어나겠다. 그러고 패닉이 터져버리죠. 공황장애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아주 빠르게 빛과 같은 속도로 터져서 패닉이 닥쳐버립니다. 패닉 닥치면 뭐 손 쓸 수도 없죠. 근데 위대한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에 몇 가지 대표적인 오류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크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겠지만 추론 과정과 뭐 결과, 기저 요인들을 평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런 오류들을 우리는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인지 왜곡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인지 왜곡의 내용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병원에서 공황장애 환자분들 좀 만나보다 보면 공황장애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지식으로서 아니 공황장애는 죽는 질환이 아니에요, 안 죽을 거야로 해봤자 공황장애는 개선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파국적인 생각을 하구나, 내 머릿속에서는 그 과정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탈중심화의 세 번째 요소는 스스로의 정보 처리 과정을 인지해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탈중심화라고 하는 건 아까 정의에 따라서 있고 디퓨전, 융합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탈융합이라고 하고요. 탈융합이라고 하는 기법들, 접근들이 있고 심리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부정적이고 과도하게 경직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한다, 뭐 수용한다,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셀프 디스턴싱, 스스로 거리를 두면서 바꾼다고 얘기하고요. 이를 좀 더 심리학적인 심리 치료의 용어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인지 대체가 아니에요. 인지 대체는 생각을 바꿔서 다른 생각 주입시킨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지의 스트럭처를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심리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중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탈중심화는 그러면 무엇을 증진시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탈중심화를 통해서 탈중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순환 논리가 안 되려면 탈중심화라고 하는 게 뭐를 증진시키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 감각은 내 몸이 여기 있음을 인지하는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유 감각이 훼손되면 나는 보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런 환자들이 있고 이건 관념적 내용이 아니고 신경세포가 있어요. 내 몸이 고유 감각이 훼손되면 안 보고는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고 있으면 내 몸이 이 세상에 실제한다는 걸 내가 못 느끼거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몸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식에 대해서는 그런 능력 없을까요? 내가 의식적인 한 인간으로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심리학적으로는 자기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과 어떤 기억과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게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온전한 나의 의식적인 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감이라고 부르는데요.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아까 간략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사이다 마시고 밥 먹고 할 때 유튜브 보면서 딴 생각 많이 하시죠? 운전하면 보통 생각은 과거 아닌 미래가 있습니다. 뭐 걱정하거나 앞에 일 이제 생각하거나. 그런데 우리 살면서 우리가 이 의식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들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이 자기감이 높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반응하고 회복력도 좋고 그 외에 그냥 일상적인 수준에서 행복감도 매우 높다는 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버지랑 아들이, 이게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버지라고 아들이 시간여행을 해요. 시간여행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됐고 죽을 때쯤 다 돼서야 아버지가 이제 시간여행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삶이 나오는데 두 가지 삶을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고통은 똑같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똑같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서 살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진 않아요. 그때도 난 어떤 겪음을 겪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독립된 어떤 하나의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저는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감을 훨씬 더 맥락적인 연속적인 가정을 가진 의식체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에 꽂혀서 빠져들지 않고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정신건강에서 그리고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탈중심화랑 아주 잘 맞닿아 있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주 잘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의식과도 관련이 된 얘기고 그리고 연속적인 어떤 기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저렇게 잘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좀 더 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있고 없음을 얘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는 탈중심화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치료된다. 주요 심리치료 이론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약물 치료를 해도 탈중심화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많다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케이, 탈중심화를 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저 느껴지는 거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느끼면 끝인 거냐라고 우린 탈중심화했으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도 영상인데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자기 집에 브람스 같은 사람들을 부를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 4명 중에 3명이 다 자살했고요. 보통 한 명 자살하면 가족이 자살하면 자기가 자살 확률이 몇 배씩 오르는데 곱하기 3배가 됐으니까 안 죽는 게 신기하죠. 3명이 다 자살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진리를 찾는데 아주 많은 가치를 뒀습니다. 자살사고 있는 순간에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가게 됐고 앞서 봤던 영화처럼 이 사람이 논리철학 농구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 책을 발표하는데요. 1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쓴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철학계를 평정하고 떠나버렸어요. 러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보고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풀렸다고 얘기하고 한동안은 이 사람이 철학계를 완전 평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은 그런 말씀드렸던 전쟁통 속에서 내가 설령 죽을지언정 참호 속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쫓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자살사고에 시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유언이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아주 원더풀한 라이프를 보냈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까 삶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버스에 승객들이 있어요. 승객들이 좋은 승객일 수도 있지만 나쁜 승객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승객들은 맨날 지저귀고 소리 지르고 날 괴롭히고 바닥에 침도 뱉고 미치겠어요. 여러분한테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버스를 그냥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자는 방향으로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그것과 무관하게 설령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를지언정 그 사람이 내릴 수 없는 거라면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버스를 이끌 것인가? 심리학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걸 가치라고 부릅니다. 가치는 어떤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재보고 이게 더 좋겠구나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선택의 문제고 그리고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달성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과정일 뿐이고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신기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정신과에 오는 사람 중에 50%만 진단 기준에 부합한데요. 나머지는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와 같은 실존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탈중심화에서 핵심은 그 사람들이 내적 사건에 잘 반응하지 않고 탈중시 잘 됐다면 그 이유는
그 이후부터는 가치에 따른 행동과 사고 성향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치를 더 명료화시켜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내가 더 기능적인, 더 적응적인 신념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치료되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중심화를 통해서 자기감의 수준을 높이고 가치에 따른 사고 및 행동 성향을 촉진해서 한 개인이 일상 속에서 더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앞에 세 가지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요. 한때 저희가 진짜 그런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모든 팀원이 개발 디자인 다 던지고 제품이 됐던 적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진짜 고생하면서 주요 심리 이론들 저희 사무실에 가면 책, 논문들 다 쌓여 있습니다. 다 공부하고 제품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달라는 걸 디지털 형태로 줘가면서 그냥 내가 제품이 되면서 계속 반응하고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몰두를 했습니다. 거기서 되게 유의미한 효과들이 많았습니다. 뭐 4주 동안 리텐션 비율 70%, 재결제 비율 80% 여러 수치가 좋았고 그 과정을 확장해서 이번에 슈퍼스타트형 POC 과정을 LG 내에서 한번 진행했어요. LG도 비슷하게 좋은 결과들이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나는 심리가 궁금해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약간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니라서 아직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치로 보면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제목에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3장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건 인구 수준의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저희가 아무리 뛰어난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소크라테스 문답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우리는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면 그 치료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가진 인지 모델에 의해서 개념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을 던져줘요. 또 답을 하고 질문을 던져주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역기능적인 신념체계를 잘 깨닫고 아하 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게 인지치료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창업한 지 한 1년 반 좀 이제 넘어가는데 1년 동안 이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문제가 질문을 만들어내고 개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앵지라고 제품 만들어가지고 6개국에도 팔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GPT라는 친구가 나온 겁니다. 전 요거 보고 확신을 했어요. 이거다. 이 방향 내가 너무 기술의 진보를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업 모델을 아주 급격하게 빨리 바꿔 제품이 돼가지고 우리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 치료 모델을 일단 만들어 두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GPT, LLM 모델을 여러 개 엮어서 쓸 수 있는 방법, 랭체인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랭체인을 활용해서 인사이드 Q, 인사이드 C 질문하고 개념화하는 인공지능 모델들을 만들어서 적용해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통합된 치료 이론을 만들고 구조화된 데이터 체계를 만들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은 겁니다. 사실은 어떠한 언어를 생성할 것인가, 어떠한 음성을 생성할 것인가, 어떠한 영상을 생성할 것인가는 저는 오픈소스도 괜찮고 기술의 진보들이 우리가 모든 팀들이 다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충분히 인류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데이터로 구조화시킬 것인지 그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시대가 온다면 그걸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지 이고 영화 허에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마음 문제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얼마 전 애플의 비전 프로도 이런 거 많이 보였었죠. 전 이런 거는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적용시키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그거를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그런 걸 하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는 정신건강을 쉽게 재미있게 모두에게라고 하는 모토로 가지고 인구 집단 수준에서 아까 얘기했던 30%가 문제가 있고 85%는 약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인구 집단 수준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탈중심화 말씀드렸는데 저는 탈중심화는 사실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제품을 바라보는 아니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타도랑 아주 똑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의대 졸업했지만 서울의대 역사상 최저시급 저처럼 돈 못 버는 친구들이 없고요. 저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되는 돈을 받고 여기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친구들은 벌써 세후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후로 1,000만 원씩 벌고 얘기하는데 저는 6평짜리 단칸방에서 고생하면서 이러고 있고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갖춘 건 없고
나이는 30 중반이 돼가는데 할 거 없겠지만 저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멋지게 풀어서 인류가 한 번 더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명료하게 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것, 그게 저희 팀 그리고 제가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관점, 어쩌면 삶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빨리 답변 드릴게요.